앞에 수업이 좀 늦어서 갖고 약간 좀 딜레이 됐습니다. 어, 자, 시작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어, 자, 지난주에 4월 2일 시행됐던 국가직 행정학 국기청 문제에 대해서 강평하도록 할게요. 좀 길게 할 생각은 없고요. 논점이 됐던 파트, 중요하게 인식됐던 파트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총평하자면은 작년도 시험 또 그 전에 시험 이렇게 이제 몇 년간 데이터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기준 봤을 때는 더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무난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 물론 이제 몇 문제 정도의 약간 난이도 조절을 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 문제별로 봤을 때요. 그냥 문제 한번 잠깐 보실까요? 문제 잠깐 보시면요. 어, 여기서 이제 7번에서 7번에 보면 나카무라 와스모도의 집행 유형 연구가 있어요. 이 파트 문제가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이제 우리가 보통 통상적 공부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제 좀 착각이 쉽거나 잘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9번 문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쭉 지나가면은 직자면 이제 17번 지방교부세는요.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지방재정이거든요. 이쪽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도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정부 업무평가에서 19번 문제가요. 어, 중앙정부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지엽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이걸 이제 전공법으로 풀어갈 수도 있고 또 약간 전공법 아닌 한때 풀어갈 수도 있어요. 전공법 풀어간다는 얘기는 결산보고서에 있는 제도적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만 전공법 풀지 않아도 풀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부분 이따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에 전자정부법에 있는 개념 묻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법령 문제거든요. 법령 문제인데 20번 문제는 어, 우리 기본서에는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에 보면 5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내용 쭉 다 들어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관련돼서 중요한 사항들 그중에서 꼭 봐야 될 게 몇 개 있는데요. 이게 정보자원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지금 보면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가 553페이지 보면 그 페이지 중에서 책별상이 요두 사항입니다. 두 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이렇게 먼저 살짝 봤고요. 자, 이제 분석할 때요. 기출문제 이제 유형을 분석했을 때요. 난이도의 상중하는 뭐 개인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바라본 관점입니다. 내가 바라본 관점에서 두 문제에서 한 세 문제 정도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좀 많이 늘었어요. 하 파트. 그러니까 쉬운 부분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중간이라는 게야 뭐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 하 파트에서 간 것은 이건 맞춰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응용하거나 복잡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는 걸 물었기 때문에요. 요 하 파트는 반드시 좀 체크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이제 분석할 때요. 순수 이론적 측면, 그냥 쉽게 가면 교과서에 있다라는 게 교과서에 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있잖아요. 한 14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응용을 요하는 문제가 있어. 이런 게 아까 얘기했던 본예산, 준예산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이런 건 약간 응용을 필요한 문제가 한 4문제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다음 법령적 사항들, 네, 정보기술 아키텍처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법령적 문제가요. 한 2문제인데 이런 내용이 이제 약간 난이도에서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단원별로 분석할 때요. 총론적 문제부터 해갖고요. 정책하기 5문제, 조직이 3문제, 인사, 재무, 환류에서 환류가 나오지 않았고요. 환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파트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정권의 교체기에서 내기가 좀 마땅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이 2문제인데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평균적인 문항이거든요. 평균적 문항을 얘기했을 때요. 1편에서 16% 나왔으니까요. 이게 세 문제 조금 더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세 문제 조금 더 되겠죠. 3.2문제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체각이 18.6%니까요. 한 3.5문제, 3.6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평균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직론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3.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인사행정이 오히려 좀 그동안 많이 나온 편이었죠. 많이 나온 편이었고요. 역시 한 3.6문제. 그 다음에요. 재무행정이 어, 3문제까지 안 되죠. 3문제까지 안 되고요. 한 2.5, 2.6 이 정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환류가 한 문제가 되고요. 지방행정이 평균 2문제였잖아요. 그럼 이게 평균적인 지금 출제 빈도예요. 평균적 출제 빈도에 봤을 때요. 그럼 이제 이번 시험의 차이점은 뭐냐 물으면 정책학 비중이 좀 더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정책이 조금 더 나왔고요. 근데 이거는 이번 시험에 더 나온 건 아니고 국가직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국가직, 지방직 관계없이 모든 시험을 있잖아요. 토탈에서 얘기한 거고요. 국가직 시험은 상대적으로 정책학이 조금 더 나오는 추세예요. 왜냐 물으면 국가가 있잖아요. 지방하고 차이점이 정책결정 부서잖아요. 국가는. 그러면서 국가직은 정책학이 좀 더 비중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방직은 내가 얘기할 때요. 조금 다운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지방직 시험 공부할 때도 약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지방직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파트가 조금 있잖아요. 요보단 빈도가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평균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방직에서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예시 정도 보시면 돼요. 대신에 지방에 가면은 요 지방직 파트가, 지방행정 파트가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고 한 2.5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국가직을 중심으로 봤던 거고요. 향후에 지방직을 나올 때는요, 이게 이 파트가요, 2.5 정도에서 3문제, 이 정도가 이제 분포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국가직하고 지방은 패턴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약간만. 근데 그게 뭐 수험생 입장에서 그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단지 이렇게 나온다는 통계적 의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공부할 때 이런 거 구분 안 해요. 다 해야지 뭐. 그래서 이게 크게,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계적 개념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출 유형 분석 뭐 간단히 좀 봤고요. 이제 문제별로 보는데 중요한 파트만 셀렉트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이제 풀어갈게요. 지구권 문제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구권 문제에 대한 문제, 결국 이제 우리 인사행정을 공부하면 이제 두 가지죠. 지구권 문제의 상대적 표현이 우리가 이제 실적주의 개념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급제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 지구권 문제 있으니까요. 지구권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지구권 문제 가장 기본적 요소는 계급제를 바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급제와 상대적 표현을 쓸 때는 직위분류제가 되겠죠. 이 직위분류제 채택한 나라가 미국이고요. 계급제를 채택한 나라가 영국이었다면은 직위분류제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개방형 실적주의가 되겠죠. 실적주의.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직무급이죠. 여기서 나온 게요. 생활급적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그냥 바로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직무급이라는 것은 직위분류제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틀린 겁니다. 이거는 해설에 뭐 써 있는 이거 이렇게까지 안 봐도 돼요. 이거는 해설할 관계 없어요. 해설은 내가 그냥 이제 다양한 뭐 공부한 층이 있으니까 참고하라는 얘기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은 이 정책학 공부하면 가장 기본 사항이거든요. 정책학에서 가장 기본적 사항이 로이라는 학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알몬드가 있고 하는데 그 알몬드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상징 추출 정책이 있어요. 상징 추출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 자원을 뽑아내는 것을 우리가 추출한다라고 하죠. 이걸 추출한다. 그래서 추출 정책, 동원 정책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람을 뽑아내면 징병, 물적인 걸 뽑아내면 조세 또는 준조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 바탕이니까요. 2번도 특별한 설명 없이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이제 추출한다라고 하죠. 추출 정책.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직위분류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주된 내용. 이 직위분류제는 항상이잖아요. 시험에서 직위분류제는 그죠? 100% 나온다고 무조건 생각하세요. 그리고 직위분류제를 공부할 때
직군, 직렬, 직급, 직위 이런 표현들하고 그 다음에 직위불질 수립 절차하고 이건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 중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급은 뭔데, 직위는 뭔데, 직무등급은 뭔데, 이건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풀 수 있습니다. 학습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내용은요. 종료, 성질,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래서 직위분리제를 이제 학습할 때는요. 종료, 성질 하나의 그룹, 두 번째 곤란도, 책임도 하나의 그룹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아서 들어가세요. 그래서 종료, 성질이 같고 곤란도, 책임도가 다른 것은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런 거 우리가 직렬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은 이제 어, 초보의 단계를 지나가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규제 파트 중에서 윌슨의 규제 정치를 물었어요. 윌슨의 규제 정치로는 네 가지 유형의 정치가 있어요. 그 네 가지 유형의 정치가 자 여기 뭐 이익 집단의 정치, 고객의 정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익 집단의 정치, 고객의 정치, 그 다음에 기업가의 정치, 다수의 정치 또는 대중의 정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개념을 묻는 문제가 가장 첫 번째 학습이에요. 그 두 번째는 해당된 예시를 묻는 게 두 번째 학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두 번째 학습까지가 표준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설명 안 하고 갈게요.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너무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할게요. 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 그래서 고객의 정치 2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보다 더 자세히 공부해야 됩니다. 지방직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고객의 정치는 어떤 성격이다? 경제적 규제에서 나온다. 얘는 뭐가 있다?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자, 4번은 일단 이제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5번 동기부여이론이거든요. 동기부여이론 역시 있잖아요. 동기부여이론 공부하는 ABC가 있단 말이에요. 학습의 ABC가 있는데 그 ABC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내용이론을 묻고자 하는지 또는 과정이론을 묻고자 하는지 이걸 묻는 건데 이걸 정리할 때는 내용이론에 속한 것이 뭐 있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이론에 속한 것이 5가지가 보통 나와요. 이 5가지가 있는데요. 1, 2, 3, 4, 5.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정리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컨대 브룸의 기대이론, 아담스의 형평성 이론, 포터롤의 업적 만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학습 이론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5가지는 그냥 정리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패스할게요. 이것도 패스하고 1번입니다. 자, 다음에 6번 갈게요. 6번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용인데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이 반려됐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가장 많이 이제 변경된 사항 중에서 물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분은 새로 들어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봐야 되고요. 이 내용은 내가 있잖아요. 지난번 설특강 할 때 얘기했던 겁니다. 설특강 할 때 특별자치단체란 것이 특별자치단체라는 게 두 개의 자치단체 또는 그 이상의 자치단체가 연합하여 새로운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을 특별자치단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단체장은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명함에 두 개가 있다고. 명함의 앞면은 대구시장이고 명함의 뒷면은 특별자치단체장 이렇게 두 개의 신분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했던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자치단체는 여기 보면 이제 주의할 용어가 구성자치단체라는 용어예요. 이 구성자치단체. 이 구성자치단체란 말을 쓰는데요. 자치단체, 그러니까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대구시하고 경상북도가 둘이서 합의를 통해서 공동기업을 만들었고 대경 자치단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 만들었다. 그럼 이때 대경자치단체 안에는 뭐가 있다? 대구와
경북이라는 자치단체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구성자치단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요 대구와 경북을 말한 거 이게 대구와 경북 구성자치단체예요. 그럼 얘도 하나의 자치단체예요. 자치단체니까 얘는요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규칙도 만들 수 있고 자치단체 장도 있고 의회도 있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자치단체는 여기도 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가 제정한 것은 조례가 되는 거고 얘가 제정하면 규칙이 되겠죠. 이런 걸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때 의회는 누가 되냐 물으면요 구성자치단체 의회가 겸직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다시 가면 대구시 의회 의원과 경북도 의원이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의회가 되는 거게. 그 다음에 여기도 자치단체 장이 있어요. 그럼 이 장은 어때요? 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때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니까요.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니까 대체로 될 확률이 높은 것은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 중에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우리가 간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간선. 직접 선거는 아니고 간접 선거를 통해서 하는 거죠. 네, 간접 선거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구성하는 방식을 얘기할 때 이걸 특별단체라 부르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자치단체의 방식을 얘기할 땐 연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연합 방식. 이렇게 해서 연합 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사무조합하고는 다르다. 요거 얘기한 겁니다. 사무조합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겸직할 수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으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자치단체는요, 뭐 새로 이제 변경된 사항이니까 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나카마스 모드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많이 나왔던 문제다 보니까 기본형의 좀 내용은 알고 있을지 몰라도 좀 자세히 들어갔을 때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카마스 모드 이제 집행 유형에 대한 문제 중에 5가지가 있다는 게 첫째 기본사항입니다. 첫 번째 뭐죠? 5가지 있다. 고, 지, 겹, 재, 관 5가지 있다. 이게 기본사항입니다. 기본사항이에요. 정책이나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에 관련된 수단이 있어요. 그것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걸 제 설명 파트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이걸 제 설명 파트인데 해설하고 약간 컨비네이션에서 같이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5가지 유형이란 게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유인가형, 협상자형, 재량적 실현가형,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5가지가 그림을 그리면 대충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정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고전적 기술자형. 반면대로 집행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관료적 기업가형.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파트 공부할 때 첫 번째 공부할 사항이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공부 사항으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보다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고전적 기술자형에서는 차이점이 이런 겁니다. 고전적 기술자형은 구체적 목표를 결정자가 수립한 건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집행에 대한 이 권한의 정도를 얘기한 거예요. 집행의 권한을 얘기할 때 고전적 기술자형은 기술적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얘는 기술적 권한뿐만 아니라 행정적, 협상적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이 말은 수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누가? 집행자가. 그러니까 얘는 수단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 다음에 재량적 실험가형과요. 관리적 기업가형은요. 정책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만 가지고 있고 얘는 마지막 단계 가면요. 결정자는 그 추상적 권한조차 없어요. 모든 걸 다 누가 가지고 있다?
집행자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 목표 누가 설정한다? 구체적 목표는 집행자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구체적, 추상적 모두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그려야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데, 한 번만 더 그려 놓을게요. 정책이나 목표를 추상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로 이렇게 다시 더 세부합니다. 그 다음 집행에 대한 파트도요. 우리 방금 본 것처럼 행정적, 협상적, 기술적 권한을 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권한만 이렇게 나눠봐. 이렇게 나눠갖고요. 이걸 세부화시킨 것이 이게 해당돼요. 그럼 보다시피 재량적 실현가형은 재량적 실현가형이 있을 때는 추상적 정책은 누가 결정한다? 여긴 다 집행자가 이 권한이에요. 집행자가. 아니 결정자가. 그래서 결정자는 추상적 목표는 결정자가 행사하지만 구체적 목표는 집행자가 한다. 그렇지만 관료적 기업은 추상적, 구체적 모두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장을 읽어야 할 때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추상적, 구체적 이런 표현이거든요. 두 번째는 권한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수단에 대한 권한을 얘기할 때 수단을 행정적, 협상적 권한을 얘기하고 기술적 권한을 얘기한다. 이 표현이 이제 그 다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이제 문장에서 우리 대입해 갖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지시적 유인가형은 자, 두 번째입니다. 지시적 유인가형은 결정자가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이렇게 들어가면요. 결정자가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면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수단은 누가 설정한다? 수단은 누가 설정한다? 집행자가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만 빠진 겁니다. 자, 다시 지시적 유인가형은 목표는 누가 설정한다? 결정자가 설정한다. 그런데 수단은 누가 설정한다? 집행자가 설정한다.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목표 수단을 같이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만 빼고 보면 됩니다. 빼고. 그래서 4번에는 수단이란 말이 틀렸다. 수단이란 말이 틀렸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집행자는 협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맞아요? 네. 집행자는 협상의 권한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협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할 때도 협상적 권한을 표현하는 이런 물음요. 또 사례를 내가 만들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단을 포함시켜 갖고요. 문장을 좀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8번은 엠비어는 우리가 이제 볼 때요. 엠비어는 사실은 현 시점을 봤을 때 엠비어는 올드한 이론입니다. 1960년대에 나왔던 올드한 이론입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시험 문제는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엠비어는 흔히 말할 때 약방이 감초기 때문에 꾸준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엠비어는 개념 정리할 때 딱딱딱 몇 가지가 떨어져요. 엠비어란 자 이렇게 들어가요. 조직 내 상하 구성원이 그 다음에 협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에 대해서 단기적, 구체적 목표에 대해서 이겁니다. 이게 딱 개념적으로 딱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할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MBO의 첫 번째 특징은요, 참여입니다. 부하의 참여. 두 번째 특징은요,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이다? 단기적 목표, 단기적 구체적 목표예요. MBO의 기본적 개념은 단기적, 구체적, 양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하의 참여, 두 번째는 단기적, 구체적, 양적 목표 설정. 그 다음에 또는 이제 결과지향적입니다. 결과지향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요, 안정된 상황입니다. 안정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유동적 상황에서 적용 안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MBO에서 나온 기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방금 얘기했던 건요, MBO 공부하면 기본 정리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자, 9번이 이제, 시험에서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수험생들 굉장히 많이 틀렸던 건데요.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보통 교과서를 공부할 때, 교과서에 보면 본예산, 수성예산, 추가 경정예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런데, 하나 이제 봐야 될 게요. 우리가 본예산이란 말이 의미해요. 본예산. 본예산이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 본예산. 본예산이라는 일반적 의미는요, 당초 예산, 최초 예산, 이런 의미예요. 본예산이라는 의미가 당초 예산, 최초 예산, 이걸 본예산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 이걸 이제 설명한 파트예요. 행정부가 예산을 제출합니다. 행정부 예산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제출했으면 이것을 국회에서 의결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예산심의라고 하죠. 심의라고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국회에서 예산 의결한 것을 국회의 예산 의결을 다른 말로 예산의 성립 또는 확정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거나 성립하거나 확정하게 되는데 의결하기 전 고치는 것을 의결하기 전 고친 것을 요 기간이 고친 것을 수정예산 그 다음에 의결된 후 고치는 것을 추가 경정예산 이렇게 추경예산. 자, 최초로 제출했어요. 본예산을 제출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어때요? 수정이 가해져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때요? 얘가 의결된 거예요. 의결된 거.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의결 전, 의결 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핵심이 이거예요. 제출 시기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 두 번째 의결이나 성립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제출 시기를 기준 잡으면 뭐부터 들어간다? 본예산부터 들어가겠죠. 그죠? 제출 시기를 기준 잡으면요 본예산 이게 당초 예산, 최초 예산이니까 그리고 나서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추경이 되겠죠. 이렇게 들어간 것이 제출 시기 기준이에요. 하지만 제출 시기 아니고 뭘 기준 잡는다? 성립을 기준 잡을 때는요. 성립 기준 잡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자 한 것은요. 두 개의 기준. 어느 걸 기준으로 볼까? 이런 문제. 어느 걸 기준으로. 그래서 어, 얘를 기준 잡을지 얘를 기준 잡을지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갔을 때요. 제출한 시점을 기준 잡았을 때는 본 예산부터 들어가겠죠. 왜냐면 이게 최초 예산이니까. 최초 예산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의결했을 때 어때요? 본 예산을 의결했다. 그래서 의결을 기준 잡을 때는 수정이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9번은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더 틀려요, 이게. 9번은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할수록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그냥 마음 탁 비우고 있잖아요. 요거만 알고 들어가면 차라리 쉬울 수 있다는 얘기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전수정 후추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풀어가는 거면 차라리 쉬울 수 있었다. 자, 일단 이 정도 봅시다. 그 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자, 10번은, 행정이론 이제 전체 등장 시기를 보는 좀 넓게 봐야 되는 문제죠. 부분적으로만 딱 보지 말고 넓게 봐야 되겠죠. 넓게 보면 이제 성립기가 쭉 있어요. 행정이 쭉 성립해서 그다음 발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쭉 변천해서 가는 과정이 쭉 나오거든요. 성립하고 행정 성립기는 1900년대부터잖아요. 요 중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겠죠. 넘어가고 사회가에서는 큰 변화가 40년대 중반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가 또또또또 넘어가면요. 변화기가 시작돼요. 그 변화기가 시작된 게요. 바로 신행정입니다. 이게 1960년대 후반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오는 시점부터 정부 실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부 실패에 대한 논의가 하면서 80년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죠? 신공공관리론이죠. 이게 가장 뭐냐면 넓은 의미의 행정의 전개 과정이잖아요. 전개 과정인데 어디에 속하냐 이제 이런 걸 이제 배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짜투리는 있겠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체제론도 있고 뭐 잡다한 내용이 있겠죠.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네트워크 거버넌스잖아요. 거버넌스 개념 이 중에는 언제 나왔죠? 여기 나온 게 거버넌스 네트워크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미국 행정 지적 위기가 있어요. 미국 행정 지적이 오스트롬 이론인데요. 오스트롬 이론인데,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을 이기적 합리적으로 본다. 그 다음에요. 고객의 선택이 있다. 뭐 이런 것이 나. 여기 공공선택 이론이죠. 그러니까 공공선택 이론은 얘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영향을 주는데 대체 언제? 요 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70년대를 보니다 요 시점에 와갖고 공공선택 이론이 행정에 나오기 시작해요. 도입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 이제 나왔던 거고요. 나죠, 나고. 그 다음에, 다는요, 정치는 국가 의사를 표명하고 정치고요. 이런 게 가장 초기적 개념이죠. 그래서 정치행정이 차이점을 분명히했다. 정치행정, 이웃론적 관점, 다. 그 다음에, 왈도, 가치, 형평성, 현실 적합성이 신행정을 표현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문제이기 때문에요. 약간 넓게만 잡고 있으면 돼요. 아마 여기서 앞에 두 개 갖고 틀릴 확률은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틀린다면요. 요거 바꾸는 정도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굳이 틀린다. 이렇게 보고요. 공공선택으로는 신공공에 나오기 훨씬 전에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시기가 뭐냐면요. 이때 정부 실패가 논의가 시작했던 시점이에요. 이 시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이건 이제 2번이었고,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자, 11번. 예산 집행 신축성. 이건 암기사항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책 집행론을 공부하면요. 신축성 유지와 재정 통제 방안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신축성 유지, 재정 통제 방안인데, 특히 재정 통제 방안에 속한 게 4개가 있어요. 그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할 사항이니까요. 패스할게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이제 3번이었죠. 배정, 재배정, 다 통제입니다. 통제 대상. 그 다음에 12번. 정부관에 대한 문제요. 정부관에 대한 문제도요. 문제 중에 아마 가장 쉽지 않나 생각해요, 이것도. 네, 그래서 1번은 입법국가,
야경국가, 자유국가. 2번은 행정국가, 2번 행정국가. 3번은 신행정국가.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딱 논점 4번에는 하이에크라는 사람이죠. 원래 하이에크를 여러분 공부할 때는 기획론에서 공부합니다. 기획론에 보면 나오는데 하이에크는 자유주의자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이에크 자유주의자, 하이에크 자유주의자. 그래서 기획 찬성과 기획 반대론의 파트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획을 공부하면은 기획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기획을 반대한 주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하이에크가 얘기했던 노예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서 강조한 것이 이른바 자유주의 입장입니다. 이 하이에크의 자유주의 입장은요, 나중에 이게 1944년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44년도 이론이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모태. 그래서 자유주의 사상을 이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본질적으로 정부가 개입한 것은 나쁘다. 나쁘다. 정부 개입은 하지 마라. 정부 개입은 나쁘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시장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시장주의자. 자유주의자, 시장주의자 이렇게 봐요. 작은 정부겠죠. 큰 정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시장 실패도 틀렸고요. 정부 실패를 비판하고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정부 실패 극복, 그 다음에 작은 정부.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인사행정 파트에서 나와요. 인사행정을 보면 있죠. 우리 기억할 사항이 인사행정에는 직권 면직, 직위 해제, 징계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 6가지가 있고요. 직위 해제의 사유가 5가지가 있고 직권 면직의 사유가 7가지가 있어요. 요 중에 징계 종류 6가지인데요. 이거 역시 초기에 공부하면은 이거 다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책, 감폭, 정직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것이 정직은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거죠. 자, 이것도 패스할게요. 2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립스키 일선관리제요. 립스키 일선관리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선관리의 업무 특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 업무 특성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나와요. 립스키는 업무의 특성을 얘기할 때 항상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만성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 자원이란 말은 시간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얘기합니다. 시간 또는요, 조직, 아니면 인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이 항상 부족하다. 과다 업무에 시달리고 있고 자원은 부족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들은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대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서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때요? 복잡하고 다양하고 과중 업무에 시달린다. 그래서 그 결과 고객을 범주한다, 유형화한다, 체계화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4번이 아니죠. 4번이 아니죠. 이게 교과서적 표현입니다. 전부 다가.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에 시달린다. 자, 이 정도 할게요. 자, 다음에 15번 볼게요. 자, 이건 업무 상황입니다. 업무 상황. 자원이 부족, 권위에 대한 도전, 뭐하고 대립된 기대 이런 거 있잖아요. 업무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의사결정 모형, 최적 모형, 스레이터 모형, 점증 모형 이 가장 뭐냐면 정형화된 문제에게 가장 정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회사 모형은 불확실성 회사 모형은요 5가지 정리할 사항이 있어요. 회사 모형이 5가지 정리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첫째 불확실성 회피, 갈등의 준해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회피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등의 준해결 그리고
SOP 발견, 이게 회사 모형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 표현들이에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회피하는 방법에 있어서 바로 단기적 관료입니다. 단기적 관료.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 예측이 어렵다. 단기적 관료를 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 예측이 어렵다. 예측이 곤란하다. 그래서 단기적 관료에 그친다. 이렇게 써요. 장기적 예측이 어렵다. 단기적 관료에 그친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다음에 16번. 정책 중립입니다. 정책 중립은 대부분 교재에도요, 복잡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정책 중립이란 말은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표현해요. 공정한 업무 수행이라고 얘기하지, 공무의 정책 기본권까지 제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정책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공무원의 여건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고, 국민 전체에 대한 이익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공정 업무 수행하자, 이런 게 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본권이 강화 하고 정책 중립하고 초기에는 기본권을 제약하게 돼요. 그래서 제약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 기본권을 이제는 어때요? 보장해 주자라는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정책 성격의 배제를 얘기한 건 아니다. 이 정도만 볼게요. 그 다음에 자, 17번은 이제 교부세라는 부분은요, 이게 어디냐면 이제 국고보조금하고요, 교부세가 있어요. 지방 수입은 자주지원과 의존지원이 있고, 의존지원은 다시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두 개가 이제 성격이 다릅니다. 교부세는 기본적 개념이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이렇게 들어가요. 내국세 일정 비율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정확하게 19.24%를 지방에 교부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국세 일정 비율을 지방에 교부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을 뭐야? 법정 교부율이라고 불려. 법정. 법에 정해져 있다. 법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요. 법정화돼 있다는, 법정화돼 있다는 얘기,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법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근데 국고보조금은 달라요. 국고보조금은 이거는 있잖아요. 자, 해당된 자체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3번에서 교부세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면 이 틀렸단 말이에요. 신청주의가 아니고요. 신청주의 아니고 이건 어때요? 당연교부입니다. 당연교부. 법에 정한 사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은. 어, 교부세 개념은 많이 알지 않아도 여기까지는 이제 학습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다음에 18번. 정보 업무 평가에 대한 파트예요. 이 정보 업무 평가에 대한 부분이요. 정보 업무 평가에 대한 그냥 개념 자체를 묻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정보 평가에는 자, 첫 번째죠. 대상 기한 4개가 있어요. 정보 업무 평가에 대한 대상 기한 4개가 있고요. 평가의 종류가 5개나 6개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의 종류에 대한 부분인데 평가의 종류가 자, 이렇게 돼 있죠. 현재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그 다음에 국무총리에 의한 재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특정평가라고 있죠. 특정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한 것을 특정평가로 부른다. 그냥 정의가 그래요. 정의가, 법적 정의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한 것을 특정평가로 부른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 평가는 외국평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특정평가는 공공기관 평가와 별개라고 보는, 별개예요. 별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다시 가면요. 특정평가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맞지만은 공공기관은 관련이 없죠. 이건 별도라는 거니까요. 아까 이제 봤던 평가의 종류가 이게 이제 이건 정리를 해야 돼요. 개인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고 평가의 종이 뭐 있다? 자체평가, 재평가, 특정평가, 여기 표시 안 돼 있지만 합동평가, 그리고 외부평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교과서적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려운 게 아니고 놓치는 거예요. 공부를 세밀하게 안 봐서 놓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 19번이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결산보고서에 관한 부분을 이게 있잖아요. 결산보고서 이렇게 나와요. 결산보고서에 뭐냐면요. 결산개요, 세입세출예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자, 꼭 알아야 되는 표는 아니에요.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 흐름표가 여기 없어요. 현금 흐름표가 없는데 이 내용은 물론 알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거 아니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볼게요. 정부회계 제도를 가져와서 공부하세요. 정부회계 제도. 우리가 정부회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정부회계는 원래 기업회계가 발전한 형태로서 정부회계에 들어와요. 기업회계를 설명하면은 기업회계의 대표적인 재무제표가 있어요. 기업회계의 대표적 재무제표가 첫 번째 대차대조표. 물론 이 표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만은 재무상태표라고 바뀌긴 했지만 대차대조표. 두 번째가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차대표 손익계산서가요. 정부에 도입되면 그걸 명칭이 바뀌어져 갖고요. 재정상태표라고 부른 거고 재정상태표. 그 다음 두 번째가요. 재정운용표라고 부른 거예요. 재정운용표. 그래서 정부회계에서 사용되는 재무제표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얘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외에 아까 얘기했던 몇 개 더 있었단 말이에요. 몇 개 더 있지만은 본질은 이게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19번 문제에서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에 대한 것만 찾으면 돼요, 사실. 순자산 변동표까지 보면 좋겠지만 아니라 해도 그죠? 여기서 찾아주는 게요. 재정운용표, 재정상태표. 나머지는 이런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정부는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이제 안 쓰거든요. 이런 말 쓰지 않고요. 지금은요. 정부가 이렇게 바뀌었었단 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파트? 회계 파트 나와요. 회계 파트. 회계제도. 여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번도 이렇게 유추하면 된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마지막 20번 볼게요. 자, 결산 보고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결산 보고서에 대한 문제는 예, 결산이고 전자정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전자정부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우리 기본서에는 553페이지 있어요. 근데 553페이지 뭐 이게 자세히 안 볼 수도 있어요.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전자문서는 아니겠죠. 이게 전자문서는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 2, 3, 4에서 나와야 돼요. 2, 3, 4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있잖아요. 정보자원이라는 용어하고요. 정보자원관리라는 게 있어요. 정보자원관리. 정보자원관리가 있고 정부기술 아키텍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키텍처는 설계도라고만 이해해요. 설계도. 설계도 밑그림만 이해해요. 이거 아무리 읽어봐도 설계도 밑그림 없어요. 이게. 법에서 정리한 건 그냥 이렇게 딱딱하게 하드하게 정리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보자원관리라는 파트가 있어요. IRM이라고 표현해요. 정보자원관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보자원관리란 말은요. 국가가 정보자원을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뭘 관리하냐면은 정보 그 자체요.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정보와 기술,
이걸 있잖아요. 정보자원이라고 불러요. 정보자원. 그리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포함하여 넓게 우리는 정보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보자원이란 말에는 이게 모두 정보자원이고 이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이걸 주로 정보자원이라고 불러요. 그 정보자원의 본질은 무엇이다? 정보 그 자체,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 이런 걸 정보자원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런 걸 포함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3번과 4번 사실은 어때요? 같은 카테고리인 거예요, 이게. 같은 카테고리인 거예요. 정보자원 안에 정보 시스템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 4번을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다시 아키텍처 개념이 나오는데 이 아키텍처라는 말이 이제 건축에서 사용되는 설계도 흔히 이걸 밑그림 또는 이제 청사진 이렇게 부르죠. 밑그림 또는 청사진 이런 걸 얘기할 때 이제 아키텍처 설계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다 이걸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은 내가 이제 사후 약방문적으로 해석했을지 모르겠어요. 시험장에서 이게 보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되돌아가면 시험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요. 정보자원관리하고요. 정보기술 아키텍처란 요 두 개 중에 하나의 개념은 알아야 있잖아요. 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두 개 중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은 2, 3, 4 도레미지 뭐 그냥. 그건 도리가 없어요. 그죠? 그건 도리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이론적으로 풀어서 쉽게 쓴 게 아니라 법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딱딱 떨어진 거 법에 출제한 사람 딱딱 떨어질지 몰라도 수험생이 딱딱 떨어지게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면요. 이런 용어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알아야 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번도 틀릴 가능성 있겠죠? 틀릴 가능성 있고 19번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르면 있잖아요. 유추할 수도 모르면 틀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7번과 10번이었나요? 10번이었나요? 네. 이 파트도 조금 이제 난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중에서 9번이었구나. 요 중에서 두 개는 틀려도 가능한 얘기고요. 그죠? 나머지 두 개에서도요. 다 틀리면 이제 그리고 또 몇 개 실수 더 넣어서 또 틀리고요. 이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스물스물 해갖고요. 두루룩 떨어지기 시작한 거 이게.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요. 맨 처음 우리 되돌았을 때 기본형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안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틀리면 안 돼요. 나머지는 어때요? 약간의 여러 가지 요소가 좀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14개는 무조건 어때요?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분석해 보시는 겁니다. 네. 자, 네. 다음 시험 칠 때 잘 참고해갖고 실수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해도. 자, 그럼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